착한 사람과는 결혼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착한 사람은 이 사회의 천덕꾸러기입니다.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의 내용에 내 귀를 의심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버젓이 할 수 있지? 댓글들을 보니 더욱 놀라웠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많은 이들이 그 말에 동의했다. 정말 맞아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결혼 잘못했어요. 제 남편은 사람은 착한데 정말 답답하고 무능해요. 그렇지 않은데 착한 사람은 정말 훌륭한데 그 이후 나는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보는 세상일까? 착한 사람은 바보고 호구고 패배자고 착하게 살면 불리한 세상일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그건 착각이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고 못된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당장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기간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간인데요. 제목은 착하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이 주용태 트러스트 북스에서 펴내주셨습니다. 저자는 현재 오산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책은 착하게 사는 것을 무슨 굴레처럼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것에 회의감을 갖고 있거나 착한 사람이 지닌 진짜 강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과 진실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이제는 성공은커녕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특히 요즘 정치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을 접하면서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더 많이 공감이 가고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좋은 내용들 중에서 일부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착하게 사는 따뜻한 힘의 원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착각. 내게 큰 감동을 준 책이 있다. 이기범 교수와 캐나다의 마이클 애쉬튼 교수가 공동 집필한 H팩터의 심리학, 정직함의 힘이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이 책은 막연히 착한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하지 않고 심리학적으로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한다. 정직성이 모든 성격의 좋고 나쁨의 열쇠가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다양한 인간의 성격을 분석하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기범 교수는 5가지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장 중요한 정직성을 추가하여 6가지 성격 모델을 말한다. 5가지 요소인 정서성, 외향성, 원만성, 성실성, 개방성은 좋다 나쁘다를 결정짓지 않는다. 즉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어느 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각각의 강점과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개방적이든 폐쇄적이든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고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에 정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성격적인 요소에 정직함이 있으면 긍정적인 쪽으로 발휘되지만 정직함이 없으면 모든 요소가 부정적인 쪽으로 작용한다. 감정적으로 둔한 사람이 부정직하다면 어떻게 될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겁없이 뛰어든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예민한데 부정직한 사람은 교활한 여우가 된다.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한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챙긴다. 외향적인 사람이 부정직하다면 남에게 주목받고 자기를 과시하기에 안달이 난다. 남에게 군림하는 왕초가 되는 것이 목표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 부정직하다면 과묵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거만하고 은큼하다. 온갖 음모와 술수를 꾸며낸다.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부정직하면 복수심이 강하고 이기적인 싸움닭이 된다. 반면 성격이 원만한 사람이 정직하지 않으면 능글능글한 아부꾼이 된다. 성실한 사람이 부정직하면 어떻게 될까? 몇 년간 꼬박꼬박 공금을 횡령했다가 회사가 무너질 만한 때가 되면 그것을 갖고 도망칠 수 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으면 그건 최악의 경우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격에 정직하지 않은 경우를 대입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격 요소에 정직함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위와는 반대로 긍정적 요소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직한지 아닌지이다. 나는 정직이 성격 심리학의 5가지 요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만사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부정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기꾼이 될 것이다. 청산유수 같은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이권만 챙길 것이다.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이 정직하면 그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용기와 위로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 능력 있고 못된 사람, 능력 없고 정직한 사람, 능력 없고 못된 사람이다. 4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나쁜 사람일까? 능력 없고 못된 사람? 아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능력 있고 못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못된 쪽으로 사용한다. 능력 없고 못된 사람은 능력이 없으므로 못된 것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능력 있고 못된 사람은 그 능력이 못된 쪽으로 크게 발휘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크나큰 악영향을 끼친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함이 주는 긍정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정직하지 못할 때 그것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 또한 얼마나 막대한지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정직하고 착하면 손해본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 지금 당장은 부정직한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은 마라톤이다. 지금 당장 좋다고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정직함은 삶의 탁월한 플러스 요인이다. 정직함은 행복을 가져오는 열쇠다. 정직함은 성공을 만드는 복덕 방망이다. 모든 사람을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요술 램프다. 정직함은 만사를 잘되게 하는 비밀 병기다. 성공의 요인 제1위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토머스 스탠리 박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연구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전국 22만 6,399개의 동네에서 1차적으로 5,063가구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설문에 응답한 733가구의 백만장자를 출연해 표본으로 삼았다.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성공 요인들을 조사하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쓴 책이 백만장자 마인드이다. 치밀한 연구와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백만장자들의 성공 요인 1위는 무엇일까? 학벌은 아니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도 행운도 아니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백만장자들의 성공 요인 1위는 정직이었다. 자기 관리도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정직하게 살기는 참 힘들다. 그래서인지 대중은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환호를 보낸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사람에게 열광한다. 그런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오며 결국 그들이 성공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원리요, 인간 삶의 법칙이다. 정직이 성공 요인 1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왜 정직한 사람을 좋아할까? 그들과 함께라면 결코 손해볼 일이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신뢰라는 말로 표현하겠다. 함께하면 손해볼 일이 없고 이득 볼 일만 있다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가 하는 사업, 다니는 직장, 만나는 사람들 모두 잘 되지 않을 리가 없다. 사람의 가장 큰 자산은 타인의 신뢰이다.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신뢰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인생 최고의 자산이 된다. 인생의 저금 통장에 신뢰라는 예금이 많이 쌓이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면 된다. 신기하게도 정직한 삶을 고수하면 신뢰라는 예금고는 아무리 꺼냈어도 결코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 셰익스피어의 말이 떠오른다. 정직만큼 부유한 유산도 없다. 착한 것은 약점이 아닌 강점이다. 가을이 되면 다람쥐들은 겨울 준비를 한다.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 여기저기 땅을 파고 묻어둔다. 땅에 묻는 이유는 보관하기 좋고 다른 동물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여러 장소에 묻는 이유는 한꺼번에 모두 털리지 않기 위해서란다. 작은 동물의 기특한 생존의 지혜다. 하지만 도토리를 묻어놓은 장소를 다 기억하지 못해서 일부는 찾아서 먹고 일부는 그냥 잃어버리고 만다. 열심히 일했지만 어느 정도 헛수고한 셈이다. 그렇다고 다람쥐를 바보 취급하면 안 된다. 찾지 못한 도토리들은 싹을 틔워 나무로 성장하고 얼마 후에는 거기에서 또 도토리가 열리기 때문이다. 손해 같지만 도리어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바보 같은 행동이 후손 대대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계속 보전하는 셈이다. 착한 사람들의 인생도 이와 같다. 당장은 바보 같고 손해 같은 일들이 나중에 보면 큰 이익이 되고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 한국유리공업의 설립자 최태섭 회장은 유리처럼 맑은 기업을 꿈꾸며 회사를 경영한 착하고 정직한 기업가이다. 그는 젊은 시절 만주 일대에서 수거한 콩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인들에게 소매로 판매했다. 언젠가 화물열차 수십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콩을 계약, 중국 상인에게 콩을 넘기려는 순간 갑자기 콩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상인에게 팔면
위약금을 물어주고도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모든 중개업자들이 다 그렇게 했고 어느 누구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태섭 회장은 계약은 약속이고 신용이라고 하며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와 거래하는 중국 소매상들은 크게 감동하여 자기들이 얻은 이익의 절반을 최 회장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하며 계약대로 판매했다. 당시 그가 포기한 금액은 쌀 4만 가마니를 살 수 있는 거액으로 공장 몇 개는 너끈히 세울 수도 있었다. 최태섭 회장은 바보인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렇게 고지식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 최 회장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 사업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일은 중국 상인들 사이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너도 나도 앞다퉈 최 회장과 거래를 하겠다고 몰려들었다. 그의 회사가 일치월장 발전하고 번창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이 토대가 되어 훗날 한국 유리를 창업하였다. 착함은 약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강점이다. 정직이 사회와 국가에 가져오는 이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국가 청렴도라는 것이 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느냐를 측정한 지표이다. 서울시립대 반부패 행정시스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국가 청렴도가 겨우 1점 상승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투자 관심도는 26% 상승하고 1인당 교역은 31%, 1인당 GNP는 2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국민들이 착하고 정직해야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완벽주의자가 아닌 최적주의자. 독일의 관념 철학자 칸트는 완벽주의자여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칙까지도 철저히 지켰다. 매일 정확한 시간에 아침을 먹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산책했다. 얼마나 시간을 잘 지켰는지 동네 사람들은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추었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한 여성이 청혼했지만 칸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답답했던 여성이 대답을 분명히 하라고 최후 통첩을 하자 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도서관에 가서 결혼을 해야 좋을지 하지 말아야 좋을지 관련 도서들을 읽으며 연구를 시작했다. 무려 7년 동안 연구한 끝에 결혼해야 하는 이유 354가지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50가지를 찾아냈다. 결혼하면 좋은 점이 4가지 더 많았기에 결혼을 결심하고 청혼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녀는 이미 결혼해서 2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칸트는 무엇이든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완벽주의 탓에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착한 사람 중에는 유독 완벽주의가 많다. 뭔가 흠없이 더 잘해보려는 성향이 있어서인 듯하다. 완벽주의는 얼핏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살려고 하니 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을 끝없이 갈망하니 문제가 된다. 이룰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불행을 자초한다. 완벽주의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모든 일을 100점이 아니라 70에서 80점 정도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시험 점수가 아니라 하는 일의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적정선에서 만족하는 연습을 하라. 100점 맞기 위해 일하기보다 70점을 목표로 일하면
에너지가 절반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마음도 편안해진다. 때로는 일부러 망쳐보라. 완벽주의자는 완벽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질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은 청소도 건너뛰고 글씨도 엉망으로 쓰고 일도 좀 엉터리로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작정하고 시도하면 불가능할 것도 아니다. 나는 완벽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일부러 망가뜨린 적도 있었다. 내가 나를 망가뜨리니까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면 인생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실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실패를 두려워 말라. 실패를 일상으로 생각하고 실패에 익숙해져라.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아닌 최적주의자가 되라. 완벽주의는 100점을 추구하지만 최적주의는 현실을 인정하고 70에서 80점에 만족하며 거기에 맞춰 살아간다. 모든 것을 최대화할 수는 없지만 최적화할 수는 있다. 완벽주의자가 현실의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최대화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최적주의자는 현실 상황을 인정하고 여러 요소들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래서 최적주의자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수용하고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항상 만족한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는 강해지는 것. 한 스승이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착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럼 악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착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데 악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겠느냐.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위대한 사람이 되거라. 훗날 제자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위대한 사람은 착하면서 강한 사람이다. 제자들은 위대한 사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과제는 강해지는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왜 외면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는가? 약해서 그렇다.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신체도 허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강하면서 착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람은 대단한 일에 쓰임받고 놀라운 일을 해내기도 한다. 착한 사람은 왜 약할까?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착해진 것일까? 착하게 살다 보니 약해졌을까? 타고나기를 그런 걸까? 모두 다 있을 수 있지만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착해진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강해지는 순간 그동안 행해왔던 착한 사람의 삶을 쉽게 포기할 테니 말이다. 약함은 장려할 덕목도 아니고 선도 의도 아니며 삶에 유리한 조건도 아니다. 착한 사람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착함을 지키기 위해서다. 약한 사람이 착하면 사람들은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착한 것이라고 착함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강한 사람이 착하면 그 착함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를 존경한다. 착하기만 하면 무력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고 성공도 행복도 아름다운 삶도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호랑이와 강아지 중에서 어떤 동물이 더 나쁠까? 대부분 호랑이라고 답할 것이다. 약한 것은 선하고
강한 것은 악하다는 고정관념을 뜻하는 언더도그마라는 말이 있다. 약자를 뜻하는 언더독과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의 합성어다. 우리는 언더도그마를 극복해야 한다. 착하면서 강해야 한다. 착한 사람은 반드시 강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바로 강해지는 길이다. 돌다리도 너무 두들기지 말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재차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뜻이다. 살다 보면 이 속담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다. 그러나 이 말만 맹신하여 새로운 도전을 등한히 한다든지 혹은 두들기지 않아도 될 돌다리를 끝없이 두들기기만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착한 사람들 중에는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들기는 사람이 있다. 소심하고 지나치게 조심성 많고 완벽주의인 사람들이다. 너무 많이 두들겨서 아예 돌다리가 부서지기도 한다. 돌다리만 계속 두들기고 있으면 더 소심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된다. 일이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이제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말만 되뇌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그러다가 물에 빠질 수도 있다. 빠지면 좀 어떤가? 고생은 하겠지만 그로 인해 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치열한 극복의 과정을 통해 멘탈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진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는 저지르는 것을 참 좋아한다. 직원들에게도 늘 저질러라 라고 말한다. 저질러야 도약이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고 예상치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저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미래에 닥칠 각종 위험을 감내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개 저지르기를 싫어한다. 그러나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저지른다. 모험과 도전, 위험을 무릅쓴다. 이봐, 그거 해보기는 해봤어?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다. 1983년 충남 서산에 간척지를 조성하고 있었다. 총 길이 7,686m의 방조제를 축조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 서산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무려 20만 톤 이상의 돌을 매립해야 공사가 가능했다. 모두 불가능하다고 두 손을 들 때 정 회장은 폐유조선을 물막이로 사용하자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다. 담당 직원이 난색을 표하자 이봐, 그거 해보기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봐야지. 결국 이 공법을 사용해서 45개월 걸릴 공사를 9개월 만에 마쳤다. 이 사건은 이후 정주영 공법이라고 뉴욕타임즈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한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이 오늘날의 현대를 만들었다. 저지르면 좋은 점이 있다. 저지른다는 것은 낯선 세계로의 모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진보가 있고 사건, 사고도 많아진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강인해진다. 정신력이 강화되고 외부 도전을 견뎌내는 강한 내성과 의지력이 생긴다. 그뿐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어낸다. 저지르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망설일 때 그 일을 먼저 시도함으로써 남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다. 그 한 발짝은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한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세상에는 3가지 실패가 있다. 첫 번째 실패는 나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성공의 대가는 얻었겠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나 기쁨을 얻기는 어렵다. 두 번째 실패는 좋은 일에 실패하는 것이다. 그것은 실패라 하여도 사실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하면 진정한 성공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실패도 성공도 없다. 그러나 인생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 이는 가장 치명적인 실패다. 3가지 실패를 말한 후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너는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좋은 일을 매일 시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라. 모험을 마다하지 말라. 일을 저지르라. 때로는 실수도 저지르고 그 실수를 기꺼이 감당하라. 넘어지지 않고는 자전거를 배울 수 없다. 항상 돌다리만 두들기고 있지 말라. 정말 한심한 사람은 하도 두들겨서 돌다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완벽해진 후에 일을 시작하려 하지 말고 시작하고 완벽을 향해 나아가라. Just do it. 나이키는 이 유명한 슬로건을 통해 스포츠 슈즈 시장의 점유율을 10%에서 43%로 끌어올렸다. 그냥 해봐. 그러면 당신 인생의 성장 저력이 50%는 증가할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는 유명한 말이다. 그런데 손자병법에는 이보다 중요한 핵심 전략이 있다.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니 가능한 일일까? 그렇다. 4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사랑으로 이기는 길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상대를 사랑으로 감동시켜 머리 숙이게 한다. 태양과 내기한 바람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 휘몰아치지만 그럴수록 나그네는 옷깃을 더 단단히 붙잡는다. 태양은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어 나그네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다. 쉬운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방법이다. 둘째는 전술로 이기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 서희는 거란의 장수 소선영을 외교술로 설득했다. 993년 거란의 침공으로 고려가 위태로워지자 서희는 치밀하고 논리적인 말로 소선영을 설득하여 오히려 압록강 지역까지 우리나라의 땅을 넓히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싸우지 않고 전술로 이기는 사례는 많다. 셋째는 월등한 힘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힘이 압도적이면 상대는 스스로 굴복한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즈칸은 선전포고만으로 대부분의 나라를 항복시켰다. 모든 인간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슷하면 경쟁이 되지만 한쪽이 월등하면 일방적으로 이긴다. 넷째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길이다. 현실적으로 최고의 방법이다. 착한 사람이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이다. 사랑만으로는 무모할 때가 있다. 여기에 능력을 더해야 한다. 착함에 능력을 더하면 모든 일에 승리한다. 착한 사람은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착하기만 하면 무력하다. 사랑만으로는 유약하다. 착함 자체로 누가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는다. 반드시 힘을 키워야 한다.
착한 사람은 동시에 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강해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앞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착함에 능력을 더하면 승리한다. 그런데 열정은 능력보다 중요하다. 열정 있는 사원과 능력 있는 사원이 있다면 사장은 누굴 더 선호할까? 나는 열정 있는 사원을 택하겠다. 능력은 열심히 하면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다면 그 능력은 쓸모가 없다. 뜨겁게 살라. 뜨거우면 뭐라도 해낸다. 만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 나의 삶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삶이고 미래 나의 삶은 지금 내가 심는 삶이다.